미국이 자랑하던 해군 니미츠 항모전단이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일본 최신 잠수함도 영국 원자력함도 모두 실패했죠. 뭐, 한국이 참여한다고? 핵도 없는 한국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냐며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단 48시간 만에 펜타곤이 경악했습니다. 한국이 유령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0년간 숨겨온 4조 원 프로젝트의 실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제시카 로든입니다. 미 해군 태평양 사령부에서 15년간 일하고 지금은 펜타곤 해양전략 분석관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건 미국 해군의 압도적 우위였습니다. 특히 니미츠급 항모전단은 그 자체로 움직이는 요새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얼마 전 하와이 진주만 상황실에서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7함대가 정체불명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별일 아니라는 듯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남중국해에선 늘 있는 일이니까요. 중국이나 러시아 잠수함이 또 도발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다음 말을 듣고는 컵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미츠 항모전단 전체가 시스템 마비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즉시 상황판을 확인했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광경은 처참했어요. 항모를 중심으로 한 모든 함정의 상태 표시가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소나, 통신, 심지어 엔진 시스템까지 모두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함대 사령관님 통화 가능한가요? 네, 간신히 연결은 됩니다만 상태가. 스피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당황으로 가득했습니다. 로든,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완전히 당했어. 뭔지도 모를 음파에 전 함대가 마비됐다.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니미츠급 항모전단이 무력화되다니 이건 사실상 미 해군의 종말을 의미했거든요. 적 잠수함은 탐지했나요? 그게 아무것도 안 잡혀. 유령이야 완전히. 사실 이건 냉혹한 현실이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해상 패권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무너진 거였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합참의장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은 함대가 잠수함 한 척에. 해군 참모총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존 기술로는 대응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위협입니다. 그래서 뭘 어쩌라고? 동맹국들은 뭐라고 해? 일본과 영국이 공조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그래도 우리에겐 든든한 동맹이 있으니까요. 며칠 뒤 긴급 동맹국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일본, 영국, 독일, 호주가 참석했어요. 일본 해상자위대가 최신 소류급 잠수함을 투입하겠습니다. 일본 대표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기대가 됐어요. 일본의 대잠전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하지만 일주일 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함대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어요. 일본이 자랑하는 이즈모함과 호위함들이 모두 무력화됐다는 거였습니다. 영국 해군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이. 이제는 정말 막막했어요. 미국, 일본, 영국. 세계 3대 해군 강국이 모두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였습니다.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서방 해군력 완전 붕괴. 보이지 않는 적 앞에 무력한 동맹국들. 독일 대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212급 잠수함도 소용없었습니다. 아예 접근조차 못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암울했습니다. 이제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 싶었죠. 그때였습니다. 한국이 참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요? 재래식 잠수함 몇 척 가진 나라가? 일본 대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도 못하는 걸 한국이? 그들은 아직 원자력 잠수함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안창호급? 그거 디젤 잠수함 아닙니까? 영국 대표도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회의록에 적었습니다. 한국 참전 제안 실효성 의문. 동료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김치 먹고 용기 낸 건가? BTS나 부르던 애들이 무슨. 하지만 미 해군 수뇌부는 달랐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 한국이 나서겠다면 막을 이유는 없어.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구나 싶었죠. 로든, 한국 잠수함이 작전 해역으로 출발했대. 상사가 들어와 말했을 때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혹시 인질이나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구조하러 가야 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미 출발했으니.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상하게도 한국 잠수함이 공격받았다는 소식은 없었어요. 오히려 묘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뭔가를 추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도 못 찾는 걸? 정말 한국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설마 이 작은 나라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긴급히 하와이에서 워싱턴 펜타곤으로 소환됐습니다. 뭔가 중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펜타곤에 도착한 다음 날 한국 잠수함이 출항한 지 사흘째였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해역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도 유령 잠수함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로든, 일본에서 긴급 통신이다. 새벽 3시 일본 해상자위대 사령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P1 대잠 초계기 편대가 이상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동중국해 남서쪽 해역입니다. 저는 즉시 해당 좌표를 확인했어요. 일본 영해에서 불과 2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드디어 찾았군요. 그게 신호가 너무 이상합니다. 마치 바다 전체가 울리는 것 같아서. 다음 순간 통신이 끊겼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30분 후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일본 제2호위 대군전 함정 시스템 마비. P1 초계기 세대 긴급 회항. 또다시 당한 거였습니다. 이번엔 일본 본토 코앞에서 말이죠. 어떻게 매번 이렇게 당할 수가 있어? 합참의장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분석하며 패턴을 찾으려 애썼어요. 공격 시간, 해역, 피해 규모. 하지만 아무런 규칙성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이 마음대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 같았죠. 영국 해군성에서 연락입니다. 부관이 급히 들어왔어요.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이 인도양에서 추적 작전을 시작했답니다.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영국 해군의 대잠전 능력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특히 최신 에스튜트급 원자력 잠수함이 함께한다면. 하지만 6시간 후 들려온 소식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영국 함대도 음파 공격을 받았습니다. 에스튜트급 잠수함 엠부시오가 통신 두절 상태입니다. 이제는 정말 무서워졌어요. 세계 최고의 원자력 잠수함마저 속수무책이라니.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의 해군 수뇌부가 모두 참석했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합동작전이 필요합니다. 독일 해군 참모 총장이 제안했지만 일본 측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합동작전을 해도 적을 찾을 수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우리 소류급도 전혀 탐지하지 못했어요. 프랑스 대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바라쿠다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신 소나 시스템이 완전히 무용지물이에요. 저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느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를요. 혹시 이게 중국이나 러시아의 신무기는 아닐까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미 정보국 관계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확인했어요. 그때 호주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아직까지 무사하다는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대표가 비웃었어요. 운이 좋았겠죠. 아직 못 찾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궁금했습니다. 정말 운일까요? 아니면 잠깐 한국에서 특이한 통신이 잡혔습니다. 통신 장교가 급히 보고했어요. 안창호함이 뭔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좌표를 보내왔는데 저는 즉시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필리핀의 동쪽 마리아나 해구 근처였어요. 말도 안 돼. 그런 심해에 뭐가 있다고? 영국 대표가 고개를 저었지만 미 해군 작전부장은 달랐습니다. 확인해볼 가치는 있어. 우리 로스앤젤레스급을 보내자.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한국이 정말 뭔가를 찾은 걸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12시간 후 놀라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계속 추적 중입니다. 뭔가의 이동 경로를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한가?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우리도 못하는 걸 어떻게?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이 우리가 모르는 기술을 개발한 건 아닐까요? 설마요. 그들은 아직 재래식 잠수함만 운용하잖아요. 일본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저는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상황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유령 잠수함은 이제 대놓고 주요 항로를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상선들이 공포에 떨며 운항을 중단했고 세계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뭐든 해야 해. 미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 또 다른 통신이 왔습니다. 안창호함이 적 잠수함의 음향 특성을 분석했답니다. 데이터를 보내왔는데 저는 화면에 뜬 데이터를 보고 숨이 멎었어요. 이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해군 기술진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시간 후 충격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맞습니다. 이 유령 잠수함은 양자 스텔스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양자 스텔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건 아직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술인데. 그럼 한국은 어떻게 추적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펜타곤은 즉시 한국과의 공조를 결정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따질 상황이 아니었어요. 한국 해군과 직통 라인을 연결해. 그들이 뭘 알고 있는지 들어봐야 해. 하지만 한국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단독 작전을 계속하겠습니다. 성공하면 데이터를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도대체 한국은 뭘 믿고 이러는 걸까요? 회의실은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거만하군. 우리 도움 없이 뭘 할 수 있다고. 일본 대표가 불쾌해했지만 저는 달리 생각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던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작은 나라 한국이 유일한 희망이 되다니.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상황실에서 한국 잠수함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안창호함은 필리핀 해를 벗어나 서태평양 깊은 바다로 향하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확신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든 CNN에서 한국 해군 관련 속보가 나오고 있어. 동료가 급히 알려줬어요. 저는 즉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무모한 도전, 재래식 잠수함으로 유령을 잡겠다. 앵커가 비웃듯이 말하고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한국의 시도를 자살행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실패한 임무를 디젤 잠수함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은.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BBC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너무 큰 꿈을 꾸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일본 NHK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경험 부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안창호급은 좋은 잠수함이지만 이런 작전에는. 저는 뉴스를 끄고 다시 상황판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안창호함의 이동 경로가 매우 특이했거든요. 이거 봐. 한국 잠수함이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있어. 연료 낭비하냐? 디젤 잠수함은 거리가 제한되어 있잖아. 동료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패턴이 있었어요. 그때 일본 연락관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정보부에서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최근 몇 년간 특이한 연구를 했다는데요. 무슨 연구? 양자 센서 기술이라고 합니다. 아직 실험 단계라고 알려졌지만 양자 센서? 저는 놀랐어요. 그건 미국에서도 이제 막 연구를 시작한 분야인데 설마 그걸 실전에 투입했다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창호함에 특수장비가 탑재됐다는 첩보가 있어요. 저는 급히 기술 분석팀에 연락했습니다. 양자 센서로 스텔스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나?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양자 얽힘을 이용하면 기존 소나로는 불가능한 미세한 변화도 감지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다들 고개를 저었어요. 실험실이 아닌 실전에서 불가능해요.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서. 그런데도 한국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이제 수심 3,000m 해역에 진입했어요. 독일 연락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디젤 잠수함으로 그런 깊이는 위험합니다. 배터리가. 알아. 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저는 한국의 의도를 파악하려 애썼어요.
그때 통신병이 뛰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암호 통신입니다. 해독했는데 적 발견이라고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좌표는 북위 15도, 동경 145도. 마리아나 해구 북서쪽입니다. 즉시 모든 정보 자산이 그 해역에 집중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착각하는 거 아냐? 영국 연락관이 의심했지만 저는 달랐어요. 안창호함의 움직임이 너무 확실했거든요. 마치 눈에 보이는 목표를 추적하는 것처럼. 펜타곤 수뇌부가 긴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지원 보내라. 한국이 뭘 찾았는지 확인해야 해. 하지만 한국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접근하지 마십시오. 작전에 방해가 됩니다. 이제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동맹국끼리 이럴 수는 없는데. 한국이 너무 나간다. 일본 대표가 화를 냈어요.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독단적으로. 하지만 미 해군 작전부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기다려보자. 한국이 진짜 뭔가를 발견했을 수도 있어. 다음 날 아침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공식 브리핑을 열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죠. 우리는 적 잠수함의 추진 방식을 파악했습니다. 양자 추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양자 추진? 공상과학 영화입니까? 하지만 다음에 공개된 데이터는 모두를 침묵시켰습니다. 한국이 포착한 신호 분석 자료였는데 우리 전문가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진짜였습니다. 어떻게 탐지했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을 때 한국 대변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작전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국제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진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혹시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봤나? 하지만 일본 언론은 여전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운 좋게 신호를 잡았을 뿐이다. 실제 교전은 다른 문제다. 저도 그게 걱정이었어요. 발견하는 것과 제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또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안창호함이 갑자기 깊이 잠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쳤나? 디젤 잠수함으로 그런 심도는. 독일 전문가가 경악했어요. 수심 400m, 500m. 안창호함은 계속 내려갔습니다.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 압력을 견딜 수 없을 거야. 하지만 한국 잠수함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들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였습니다. 유령 잠수함이 처음으로 반응을 보인 거예요. 음향 신호 포착. 뭔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유령이 모습을 드러낸 건가? 하지만 신호는 금세 사라졌어요. 또 놓쳤어. 실망하는 순간 한국에서 통신이 왔습니다. 적이 북쪽으로 도주 중. 추적 계속합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일부러 유령을 자극해서 움직이게 만든 거였습니다. 똑똑하군. 미 해군 정보부장이 감탄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못 찾으니까 움직이게 만든 거야. 이제 진짜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안창호함은 배터리를 아끼며 집요하게 따라갔어요.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과연 작은 나라의 잠수함이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상황판 앞에서 기도하는 심정이었어요. 한국이 성공한다면 그건 단순한 군사작전의 성공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리고 48시간의 숨막히는 추격전 끝에 마침내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창호함의 양자 센서가 유령을 포착한 지 48시간째,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상황실에 붙어 있었습니다. 커피만 10잔째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으로부터 암호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양자 센서 완전 가동. 적 잠수함 실시간 추적 중.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양자 센서라. 정말로 그런 게 있었던 거군요. 기술 분석관이 흥분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보낸 데이터를 보니까요. 이건 정말 혁명적입니다. 물 분자의 양자 상태 변화를 감지해서 잠수함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줘. 바다를 거대한 양자 필드로 보는 겁니다. 잠수함이 지나가면 그 필드에 미세한 흔적이 남는데 그걸 읽는 거죠. 놀라웠어요. 우리가 수십 년간 소나 기술에만 매달려 있을 때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던 겁니다. 일본 연락관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 기술이 정말 가능한가요? 너무 많은 간섭이 있을 텐데. 한국이 특수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 같습니다. 노이즈를 제거하고 실제 신호만 추출하는. 하지만 저는 다른 게 걱정됐어요. 문제는 이제부터야. 찾는 것과 잡는 것은 다르잖아. 그때 또 통신이 왔습니다. 적 잠수함 수심 600m에서 북동쪽으로 이동 중. 속력 35노트. 35노트? 그 깊이에서 믿기 어려운 속도였어요. 안창호함은 따라갈 수 있나? 디젤 잠수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최대 속력이 20노트인데.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통신이 그걸 증명했죠. 적의 이동 패턴 분석 완료. 예상 경로 계산 중. 아, 저는 이제 이해했어요. 속도로 쫓는 게 아니라 머리로 쫓는 거였습니다. 미 해군 작전부장도 감탄했어요. 영리하군. 체스처럼 다음 수를 예측하는 거야. 과연 한국의 예측대로였습니다. 유령 잠수함은 해저 지형을 이용해 특정 루트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안창호함은 지름길로 가서 기다렸죠.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유령이 음파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어요. 이제까지 그 공격을 버틴 함선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의 통신은 계속됐습니다. 음파 패턴 분석 중. 역이상 음파로 상쇄 시도.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기술진이 설명했습니다. 소음 제거 헤드폰 원리예요. 반대 음파를 만들어서 공격을 무력화하는 거죠. 천재적이었어요. 단순히 막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대응한 겁니다. 유령 잠수함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음파 공격이 먹히지 않자 갑자기 진로를 바꿨거든요. 적이 마리아나 해구 쪽으로 향합니다. 이건 위험했어요. 마리아나 해구는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 만약 거기로 들어가면 안창호함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쳤어? 디젤 잠수함으로 그런 심해는 자살행위야. 독일 연락관이 소리쳤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수심이 계속 깊어졌습니다. 700m, 800m, 900m. 일반 잠수함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언제 압력에 못 이겨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한국에서 놀라운 통신이 왔습니다. 특수 압력 대응 시스템 가동. 최대 1200m까지 가능. 저는 놀라서 자료를 다시 확인했어요. 안창호급의 공식 스펙은 400m인데 한국이 비밀리에 개조한 것 같습니다. CIA 분석관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런 작전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한 거겠죠. 정말 치밀했어요. 한국은 이 순간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게 분명했습니다. 추격전은 계속됐어요. 유령 잠수함은 해저 협곡을 누비며 안창호함을 따돌리려 했지만 양자 센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적이 해저 동굴로 진입합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포기해야 했어요. 동굴 안은 소나도 통하지 않는 죽음의 공간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양자 얽힘 추적 모드로 전환. 동굴 내부에서도 추적 가능. 이건 정말 마법 같았어요. 물리적 장애물도 뚫고 추적한다니. 일본 연락관이 체면을 버리고 물었어요. 도대체 그런 기술을 어떻게 개발한 겁니까?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한국은 10년 전부터 비밀리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해요. 세계가 재래식 기술에 매달릴 때 그들은 미래를 봤던 거죠. 1시간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적이 동굴을 빠져나옵니다. 손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유령도 한계가 있었나 봐요. 계속된 고속 기동에 무리가 온 거였죠. 이제다. 안창호함이 어뢰 발사 위치로. 하지만 한국은 예상 밖의 행동을 했어요. 어뢰 발사 보류. 생포 작전으로 전환. 생포? 모두가 놀랐어요. 위험해. 그냥 격침시켜. 미 해군도 만류했지만 한국은 단호했습니다. 이 잠수함의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인류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위협을 제거하려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안창호함은 천천히 유령 잠수함에 접근했어요. 양자 센서로 적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면서 간격 500m, 300m, 100m. 긴장감이 극에 달했어요.
혹시 유령이 자폭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그때 유령 잠수함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강력한 전자기 펄스를 발사한 거예요. EMP 공격. 모든 전자장비가. 하지만 한국의 통신은 끊기지 않았어요. 양자 보호막 작동 중. 시스템 정상. 양자 보호막이라니. 이건 정말 SF 영화 같았어요. 결국 유령 잠수함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된 거였죠. 적이 부상을 시작합니다. 항복 신호입니다. 드디어 해냈어요. 상황실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심지어 일본도 박수를 쳤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작은 나라가 해낸 거대한 승리. 이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유령 잠수함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말이죠. 유령 잠수함이 부상 신호를 보낸 직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황을 펜타곤에 보고했습니다. 믿기 어려웠어요. 정말로 한국이 해냈다니. 좌표를 다시 확인해. 우리 함대를 즉시 그곳으로. 합참의장이 명령했지만 한국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민감합니다. 섣부른 접근은 자제해 주십시오. 그 말에 일본 대표가 발끈했어요. 우리도 피해를 입었어. 공동작전인데 왜 한국이 독단적으로. 하지만 미 해군 작전부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한국이 잡았으니 한국의 방식을 따르자. 자칫 실수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어. 저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유령 잠수함은 천천히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었지만 여전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혹시 자폭 장치가 있으면. 걱정하는 순간 한국에서 놀라운 통신이 왔어요. 양자 스캔 완료. 적 잠수함 내부 구조 파악. 자폭 장치는 이미 무력화했습니다. 뭐라고? 물속에서 상대 잠수함 내부를 스캔했다고? 기술진이 경악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양자2가 스캔이라니. 이론상으로는. 하지만 실제로 구현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한국의 기술력이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어요. 30분 후 드라마틱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수심 200m 유령 잠수함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처음으로 그 실체를 보게 됐죠. 저게 잠수함이야? 누군가 숨을 들이켰어요. 그건 우리가 알던 잠수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선형도 아니고 각진 형태도 아닌 마치 거대한 해파리처럼 유연한 형태였어요. 생체 모방 설계입니다.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설명을 들으면서도 믿기 어려웠어요. 이런 디자인이 가능하다니. 그런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국은 유령 잠수함을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해저 협곡으로 유도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한 무력화를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 해역에서는 위험해요. 안창호함은 유령을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마치 목동이 양을 모는 것처럼 정확한 위치로 유도하고 있었죠. 대단해. 심리전까지 구사하다니. CIA 분석관이 감탄했어요. 실제로 유령 잠수함은 갈 곳을 잃은 듯 이리저리 움직였지만 결국 한국이 원하는 해저 협곡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하필 협곡이지? 제 물음에 해군 전략가가 대답했어요. 아마도 음향 효과 때문일 거야. 협곡에서는 소리가 증폭되거든. 정답이었습니다. 안창호함이 특수음파를 발사하자 협곡 전체가 울려 퍼졌어요. 유령 잠수함은 그 진동을 견디지 못하고 시스템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죠. 놀라워. 지형을 무기로 쓰다니. 하지만 유령도 만만치 않았어요. 마지막 힘을 짜내서 강력한 전자기 펄스를 연속으로 발사했습니다. 위험해. 안창호함이. 걱정하는 순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안창호함 주변에 푸른빛이 감돌더니 EMP 공격을 모두 흡수해버린 겁니다. 양자 쉴드. 정말로 만들었구나.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차세대 군사기술을 완성했던 겁니다. 유령 잠수함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어요. 모든 무기를 소진하고 에너지도 바닥난 상태였죠. 그때 안창호함이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어뢰를 발사한 게 아니라 특수 그물을 펼친 거예요. 포획용 양자 네트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을 겁니다. 양자 네트라.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기술이었어요. 그물에 걸린 유령 잠수함은 마치 거대한 물고기처럼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움직일수록 더 단단히 묶였어요. 압축 공기 주입 시작. 강제 부상시킵니다. 드디어 최후의 순간이 왔어요. 한국은 압축 공기를 유령의 밸러스트 탱크에 강제로 주입했습니다. 천재적이야. 상대방 시스템을 역이용하다니. 유령 잠수함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잠수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었죠. 수십 100m, 50m, 30m.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침내 그 거대한 물체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건 모두가 말문이 막혔어요. 길이 150m가 넘는 거대한 함체, 그런데 표면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의 것인지 알 수 있는 표식은 전혀 없었어요. 국적 불명. 하지만 이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있었다니. 그때 한국에서 또 통신이 왔습니다. 내부 스캔 결과 승조원 확인. 총 45명 모두 생존. 살아있다니 다행이었어요. 이제 그들에게서 진실을 들을 수 있겠죠. 미 해군 함정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50m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한국이 통제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아직 완전히 무력화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유령 잠수함에서 백기가 올라왔습니다. 공식적인 항복이었어요. 해치가 열리고 승조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양인이야? 서양인이야?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때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국가 소속이 아닙니다. 사설 군사 기업 소속입니다. 뭐라고? 사설 기업이 이런 무기를?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모 거대 기업이 비밀리에 만든 용병 부대였고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 각국 해군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누가 지시했는가? 한국 장교가 물었을 때 그는 침묵했어요. 하지만 표정에서 두려움이 읽혔죠. 어쨌든 잡았어. 한국이 해냈어. 상황실에 다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안창호함을 바라봤어요. 작고 평범해 보이는 그 잠수함이 거대한 괴물을 제압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마지막 통신이 더 놀라웠어요. 작전 종료.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위협은 따로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혹시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건 나중 문제였어요. 지금 중요한 건 한국이 세계를 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발표된 유령 잠수함의 기술 분석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는데요. 그건 다음 파트에서 이야기하죠. 유령 잠수함이 납포된 지 72시간 후, 저는 긴급 소집된 국제조사팀의 일원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부산 해군기지에 정박된 그 거대한 물체를 직접 보니 더욱 경이로웠어요. 실제로 보니 어떻습니까? 한국 해군 대령이 물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이게 정말 인류가 만든 거라니. 햇빛 아래서 유령 잠수함은 마치 거대한 고래처럼 보였어요. 표면은 특수한 나노 코팅으로 덮여 있어서 빛을 흡수하고 있었죠. 조사팀이 내부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네요. 기존 잠수함과는 전혀 달랐어요. 벽면에는 유기 발광 패널이 가득했고 중앙 통제실은 마치 SF 영화 세트장 같았습니다. 양자 컴퓨터입니다. 한국 기술진이 설명했어요. 이 정도 규모의 양자 컴퓨터는 구글이나 IBM도 아직.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방어 시스템을 뚫을 수 있었군요. 이제 많은 것이 이해됐어요. 양자 컴퓨터로 실시간 암호 해독을 하고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했던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추진 시스템이었습니다. 자기 유체 추진.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기술인데 독일 전문가가 경악했어요. 바닷물을 자기장으로 가속시켜 추진력을 얻는 거죠.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났던 거예요. 일본 기술진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보다 최소 20년은 앞선 기술입니다. 그때 신문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포로가 된 승조원들이 진술을 시작했다는 거였죠. 들어보시겠습니까? 한국정보장교가 물었고 우리는 모니터 앞에 모였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40대쯤 되어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전직 미 해군 소속이었습니다. 10년 전 스카우트 되어.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어요. 모 글로벌 기업이 각국의 최고 기술자들을 비밀리에 모집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목적이 뭐였나? 해상 질서를 혼란시켜서 새로운 무기 시장을 만들려고. 음모론이 현실이었던 거예요. 공포를 조장해서 각국이 새로운 무기를 사도록 만들려던 계획. 하지만 한국의 기술은 예상 못했습니다. 양자 센서라니. 우리도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한국 장교를 돌아봤어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숨겨야 할 때를 알았죠. 진짜 실력은 위기의 순간에 보여주는 겁니다. 신문이 계속되면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어요. 유령 잠수함은 총 3척이 건조됐는데 이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더 있을 수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3척이 실전 배치된 전부라고 확신합니다. 상황이 심각했어요. 아직 위협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거였죠. 그때 한국 제독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두가 주목했어요. 우리의 양자 센서 기술을 공유하겠습니다. 대신 국제 공조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특히 일본 대표가 놀란 표정이었죠. 정말입니까? 그런 핵심 기술을. 위협은 혼자 막을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미국 대표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감사합니다. 미국도 우리의 정보망을 완전 개방하겠습니다. 영국, 독일, 호주도 동참했어요. 심지어 일본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물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까? 한국 제독이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였습니다. 우리는 깨달았죠. 기존 방식으로는 보이지 않는 위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시작했다고 해요. 물리학자, 양자공학자, 심지어 게임 개발자까지 모아서 특별팀을 만들었다는 거였죠. 처음 5년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산도 부족했고 비웃음도 많이 받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대요. 작은 성과들이 쌓이고 마침내 돌파구를 찾았다고. 가장 큰 영감은 한국의 온돌이었어요. 뭐라고? 온돌이요? 온돌은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합니다. 우리는 바다 전체를 센서로 만들 생각을 했죠. 천재적인 발상이었어요. 점이 아닌 면으로 감지하는 시스템.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라 철학을 바꾼 거였어요. 며칠 후 한국의 양자 센서 시제품이 각국에 전달됐습니다. 설치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10km 밖 새우 한 마리도 감지되네요. 이제 바다에 숨을 곳은 없겠군. 하지만 한국은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쓰느냐예요. 그 후 일주일 만에 나머지 유령 잠수함 2척도 발견됐어요. 하나는 인도양, 하나는 대서양에 숨어 있었죠. 이번엔 국제공조로 손쉽게 제압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한국의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작은 나라가 세계를 구하다. 양자시대의 수호자, 한국. 하지만 정작 한국은 겸손했습니다. 우리도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야 합니다. 저는 부산을 떠나면서 안창호함을 다시 봤어요. 이제는 작고 평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정신과 기술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생각했죠.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바뀔까? 한국이 보여준 길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 한국이 유령 잠수함을 제압한 지 한 달 후, 저는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펜타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로든, 이거 봤어? 동료가 보여준 건 뉴욕타임스 일면이었습니다. 한국, 차세대 해군 기술의 리더로 부상. 기사에는 각국이 한국의 기술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는 내용이 가득했어요. 일본이 가장 적극적이래. 체면 다 버리고. 정말 극적인 변화였죠.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던 나라들이 이제는 줄을 서고 있었으니까요. 합참회의에 참석했을 때 의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의 해군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의 양자 기술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그동안 수조 달러를 투자한 기존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구식이 된 거였죠.
한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국방장관의 결정은 빨랐어요. 일주일 후 미 해군 대표단이 서울로 떠났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보니 이미 여러 나라 대표단이 와 있었어요. 독일은 잠수함 3척에 양자 센서를 장착하기로 했대요. 호주는 아예 공동 개발을 제안했고 한국 국방부 청사는 국제회의장이 되어 있었죠. 우리가 한국 해군 수뇌부를 만났을 때 그들의 제안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평화적 사용 서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으로만. 이건 이례적이었어요. 보통은 기술 우위를 무기로 쓰는데 한국은 평화를 조건으로 내건 거였죠. 미 대표가 잠시 고민하다 물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위협하면요? 방어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선제 공격만 금지하는 거예요. 결국 미국도 서명했어요. 한국의 기술 없이는 새로운 해군 시대에 뒤처질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 후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먼저 한국 조선소 주가가 폭등했어요. 현대중공업 주가 200% 상승. 대우조선 수주 사상 최대. 각국이 한국의 차세대 잠수함 건조를 의뢰했거든요. 양자 센서가 기본 탑재된 모델로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이 발표한 해양평화 이니셔티브였습니다. 전 세계 주요 해역에 양자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이게 실현되면 불법 조업, 해적, 마약 밀수 등이 불가능해져요. 바다가 완전히 투명해지는 거죠. 유엔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했어요. 한국이 주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들이 기술을 가졌으니까. 일본의 태도 변화가 가장 극적이었어요. 한일 해군 기술 교류 협정 체결.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동안의 경쟁 관계를 청산하고 협력 관계로 전환한 거예요. 저는 도쿄에서 열린 협정식에 참관했는데 일본 해상자위대 사령관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에게 배울 점이 많습니다. 겸손하게 배우겠습니다. 한국 대표는 화답했어요. 일본의 정밀 제조 기술도 필요합니다. 함께 발전합시다. 윈윈이었죠. 한국의 혁신 기술과 일본의 제조 기술이 만나니 시너지가 엄청났어요. 석 달 후 첫 번째 한일 공동 개발 잠수함이 진수됐습니다. 동해급이라고 명명됐죠. 성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자망 깊이 2000m, 수중 속력 45노트, 양자 스텔스 기능까지. 이제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국방부는 한국과 퀀텀C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향후 10년간 500억 달러 투자, 한미 공동 개발. 저는 이 프로젝트의 연락관이 됐어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기술 교류를 담당했죠. 한국 연구소를 방문할 때마다 놀랐어요. 젊은 과학자들의 열정이 대단했거든요. 이게 3세대 양자 센서 프로토타입입니다. 20대 후반의 여성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감지거리가 기존보다 10배 늘어났어요. 대기권 밖 위성까지 추적 가능합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시연을 보니 정말이었어요. 경제적 파급 효과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삼성과 LG가 민간용 양자 센서 개발 착수. 현대차, 자율주행차의 양자 센서 적용 검토. 군사기술이 민간으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산업혁명이 시작된 거예요. 국제정치 판도도 바뀌었습니다. 한국, G7 정상회의 특별 초청.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논의. 작은 나라가 기술 하나로 강대국 반열에 오른 거였죠.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신중했어요. 힘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이 기술을 쓸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 약속을 지켰어요. 양자 센서로 불법 어업을 막아 개도국 어민들을 보호했고 난민선을 조기 발견해 수많은 생명을 구했죠. 가장 인상적인 건 투명한 바다 프로젝트였습니다. 전 세계 시민이 바다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해양 오염, 불법 투기, 생태계 파괴가 실시간으로 감시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기업들이 반발했지만 여론은 한국을 지지했죠. 바다는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숨길 게 없다면 문제 없겠죠. 한국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반대 목소리는 잦아들었어요. 1년 후 시스템이 가동되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A국 화학공장 10년간 불법 폐기물 투기. B국 어선단 보호구역에서 대규모 불법 조업.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지만 결과적으로 바다는 깨끗해졌어요. 저는 한국의 한 고위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기술을 공개하면 우위를 잃지 않나요? 그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독점하면 적을 만들지만 공유하면 친구를 만듭니다. 우리의 안 보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은 기술을 공개하면서도 계속 앞서 나갔어요. 남이 1세대를 익힐 때 이미 3세대를 개발하는 시기였죠. 어느 날 제가 안창호함을 다시 방문했을 때였어요. 이 배가 모든 걸 시작했죠. 함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는 박물관 갈 차례예요. 새로운 함정들이 나왔으니까. 하지만 안창호함은 박물관이 아닌 훈련함이 됐어요. 전 세계 해군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전술을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저도 한국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았는데 배운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기술은 수단일 뿐입니다. 목적은 평화여야 해요. 교관의 이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죠. 한국이 일으킨 변화는 단순한 기술혁명이 아니었어요. 패러다임 자체를 바꾼 거였죠. 강대국의 힘이 아니라 기술과 도덕성으로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한국의 성공 스토리가 전 세계적 화제가 되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 저는 특별 취재 허가를 받아 한국의 비밀 연구소를 방문할 수 있었어요. 대전 근교의 평범한 건물, 겉보기엔 그저 작은 연구소였습니다. 하지만 지하로 내려가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여기가 모든 게 시작된 곳입니다. 안내를 맡은 건 백발의 노 박사였습니다. 그가 10년 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장본인이었죠. 처음엔 우리도 막막했어요. 양자 기술을 해군 무기에 적용한다니. 2014년 세월호 참사와 천안함 사건의 아픔을 겪은 한국은 결단을 내렸다고 해요. 더 이상 바다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없다고. 정부가 극비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코드명 푸른 방패. 하지만 시작은 초라했어요.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고 참여 인원도 단 12명이었죠. 물리학자 3명, 컴퓨터 공학자 2명, 해양학자 2명. 나머지는 대학원생들이었어요. 처음 2년은 실패의 연속이었대요. 양자 얽힘을 수중에서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죠. 연구비가 바닥났을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박사는 당시를 회상하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국회에서도 비웃었죠. 공상과학 소설 쓰냐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연구원 하나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김연구원이었어요. 게임 개발자 출신이었죠. 그녀는 게임의 안개 제거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았대요. 플레이어가 가는 곳만 밝아지는 것처럼 필요한 곳만 집중 스캔하자는 거였죠. 전체를 보려다 실패했는데 부분을 연결하니 되더군요. 2017년 드디어 첫 시제품이 나왔어요. 크기는 컨테이너만 했지만 1km 내 물체를 감지할 수 있었죠. 군에서도 반신반의했어요. 진짜 되냐고. 첫 해상 실험은 동해에서 진행됐어요. 결과는 성공적이었지만 문제가 있었죠. 고래랑 잠수함을 구분 못했어요. 다 똑같이 보였거든요. 다시 1년간 알고리즘 개발에 매달렸대요. 이번엔 AI 전문가들이 합류했죠. 세종대 김교수 팀이 합류하면서 돌파구가 열렸어요. 인공지능이 생물과 기계의 미세한 차이를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2019년 국방부가 본격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왔어요. 이거 정말 되는 거냐고. 시연을 본 대통령은 즉시 예산 증액을 지시했대요. 드디어 제대로 된 연구가 가능해진 거죠. 하지만 비밀 유지가 가장 어려웠어요. 미국도 일본도 모르게 개발하려니 제약이 많았대요. 부품 하나 수입하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모든 걸 국산화했어요. 삼성, LG, SK가 몰래 도왔죠. 대기업들도 국가 프로젝트라는 말에 적극 지원했대요. 특히 삼성의 양자칩이 핵심이었죠. 2020년 코로나가 오히려 도움이 됐어요. 모두가 집에 있으니 보안이 더 철저해졌고 화상회의로 극비 논의가 가능했대요. 그러다 2021년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안창호함 진수식 때 처음 탑재했어요. 아무도 몰랐죠. 겉으로는 평범한 잠수함이었지만 내부엔 양자 센서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첫 실전 테스트가 긴장됐어요.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니까. 하지만 성공했고 데이터가 쌓이면서 시스템은 더 정교해졌죠. 박사는 연구실 한쪽을 가리켰어요.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이분들이 진짜 영웅입니다.
젊은 연구원들의 얼굴이었어요. 10년간 묵묵히 일한 사람들. 박봉의 야근에. 그래도 불평 없이 했어요.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그중엔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어요. 이 친구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성공을 못 보고. 박사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마지막까지 연구실에 나왔어요. 꼭 완성하고 싶다고.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였죠.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절실했기 때문이죠. 작은 나라의 간절함이 기적을 만든 거였어요.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데 젊은 연구원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뭘 개발하나요? 비밀입니다. 10년 후에 알게 되실 거예요. 그들의 눈빛은 10년 전과 똑같았어요. 미래를 보는 눈. 저는 깨달았죠. 한국의 진짜 무기는 양자 센서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밖으로 나오니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평범한 연구소 건물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죠. 10년간의 비밀 프로젝트. 그 뒤엔 이름 없는 영웅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세계는 알게 됐죠. 작은 나라도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유령 잠수함 사건으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CNN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차였어요. 제목은 퀀텀 코리아, 바다의 새로운 지배자.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저게 다 뭐예요? 항구에는 각국에서 온 최신 함정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한국의 양자기술을 배우러 온 거였죠. 국제해군 양자기술연수원입니다. 안내를 맡은 한국해군소령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매년 50개국에서 장교들이 와서 6개월간 교육받고 갑니다. 하버드나 옥스퍼드처럼 이제 한국해군연수원이 최고 엘리트 코스가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조선소였습니다. 현재 건조 중인 함정이 32척입니다. 모두 양자 시스템 탑재 모델이죠. 주문한 나라들도 다양했어요. 노르웨이, 브라질, 인도, 심지어 스위스까지. 스위스는 바다가 없잖아요. 호수 경비용이래요. 그만큼 기술을 신뢰한다는 거죠. 조선업계도 호황이었어요. 한국 조선 3사의 수주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죠. 다음 날, 저는 울산의 한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4세대 양자 센서를 개발 중입니다. 젊은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4세대요? 벌써? 네, 이번엔 대기와 우주까지 감지합니다. 진짜 3차원 방어망이죠. 시연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지구 대기권 밖 위성의 움직임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죠. 이 기술이면 미사일 방어도 가능하겠네요. 그게 목표입니다. 공격이 아닌 완벽한 방어. 한국은 여전히 방어 중심 철학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정부 차원의 변화도 컸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해양전략부로 격상됐고 예산도 3배로 늘었죠. 향후 10년 내에 전 세계 바다에 K-오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겁니다. 해양전략부 장관이 비전을 설명했어요. 한국이 개발한 양자부표를 전 세계에 설치해서 해양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거죠. 이미 태평양과 인도양의 시범 설치가 끝났대요. 효과는 즉각적이었죠. 불법 어업 80% 감소, 해양 오염 조기 발견 200% 증가. 유엔은 이를 세계의 환경 프로젝트로 선정했어요. 경제적 파급 효과도 계속됐습니다. 삼성 양자 스마트폰 출시 임박. 현대차 양자 센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LG 가정용 양자 보안 시스템 개발. 군사기술이 일상으로 스며든 거예요. 교육 현장도 바뀌었습니다. 카이스트와 서울대의 양자해양학과가 신설됐고 최고 인기학과가 됐죠. 꿈이 뭐니? 양자 엔지니어요. 한국처럼 세계를 바꾸고 싶어요. 초등학생들의 대답이 달라졌어요. 국제정치에서 한국의 위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당선. G7, 한국 정식 회원국 초청 검토. 이제 강대국들이 한국의 눈치를 봤어요. 하지만 한국은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독점하면 고립될 뿐이죠. 한국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큰 박수를 받았어요. 실제로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양자기술을 무상 지원했어요. 아프리카 연안 국가들이 해적으로부터 자유로워졌죠. 한국 덕분에 우리 어민들이 안전해졌어요.
소말리아 어민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 날, 저는 안창호함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는 박물관이 된 그 잠수함. 하루에 1000명씩 찾아와요. 영감을 받으러.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전시실에는 그날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긴박했던 추격전, 양자 센서의 첫 가동, 그리고 역사적 승리. 이 작은 잠수함이 세계를 바꿨네요. 제 말에 가이드가 미소 지었어요. 잠수함이 바꾼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꾼 거죠.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맞는 말이었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 진짜 힘은 그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죠. 한국을 떠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21세기 해양 패권은 더 이상 거대한 항모나 함대 규모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기술과 지혜,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나라가 진짜 리더가 된다는 걸.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기술로 세계를 이끄는 나라. 그들의 항해는 계속될 거예요. 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향해. 지금까지 한국 잠수함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어떠셨나요? 단 한 척의 작은 잠수함이 어떻게 세계 해양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무엇보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작은 나라도 올바른 가치관과 끈기만 있다면 세계를 이끌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저력, 기술 강국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다음에는 더욱 놀라운 한국의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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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풀이었습니다.